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인의 실수에 관대해야 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모두한테 친절해야 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모든 걸 충족시킬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려면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 사이 내 마음은 너덜거리고 또 병들어가겠죠. 타인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시 나를 방치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건 나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나한테도 좋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좋은 사람이 돼주세요. 내가 놓치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지켜야 될 사람. 그건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58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유원입니다. 변화하는 부산 북항 그 중심에 3048세대 메머드급 대단지 두산 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변화하는 북항의 앞자리에 신흥 주거타운의 완성까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변화하는 그 중심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기대하세요. 3월 오픈 예정. 1600-9959 두산건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 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에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 시티 대성 베르힐. 4월 오픈 예정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 시티 PFV.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네, 3월 11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58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58번째 산책. 오늘은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오늘 처음 뵙죠? 네, 처음 뵙고요. 저는 아나운서님 유튜브에서 한번 뵀었는데 그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뵈니까 네. 굉장히 연예인을 만나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전혀 아닌데요. 네. 제가 오히려 연예인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벌써 3월인데요. 봄, 개강, 개학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달이잖아요. 3월 하면.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에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그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풀고 활기차게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죠, 봄이요. 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루가 반복되고 계절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봄은 얼음이 녹고 새순이 나듯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바람을 쐬면서 새로운 도전을 꿈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장녀고요. 퇴직을 하고 근처에 사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머니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제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더 자주 들려라. 더 많은 것을 해줘라. 그렇게 제가 부족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지금 퇴직 후 나오는 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게 마치 화수분처럼 느껴지나 봐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연금이 나오니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꺼내면서
어머니 부양은 물론 때론 형제들이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데 정작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왜 고마운 줄을 모르지? 억울하기도 하다가 내가 진짜 부족한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홧김에 어머니 부양을 놓을 순 없어요. 지금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머님을 모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는 이 사연을 처음 보고 정말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싶었거든요. 오늘 이분처럼 금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자식이 아무래도 좀 부양 의무를 더 많이 지게 되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금전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자녀가 부양 의무를 더 감당하기도 하고, 혹은 첫째라는 이유로, 혹은 다른 자녀들은 모두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나가 있어서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의 부양을 더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부양을 감당했던 자녀가 좋은 마음으로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여유 있으면 좀 돌볼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거나 혹은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다 보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든지 다양한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직은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감당해야 하다 보니 네. 더욱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아무래도 자식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이 불거져서 정신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싶지 않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만 어머니나 형제들이 고마움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연자 같은 분들도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제일 여유가 있으니까, 혹은 가까이 사는 게 나라서 나밖에 없지, 혹은 부모님이 나를 제일 의지하시고 내 곁에 있으면 편안해 하시니까 내가 돌봐드리는 게 그래도 당연하지라고 생각은 하세요.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다른 형제들이나 어머니가 고마워하지 않지?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런 마음이거든요. 게다가 다른 개인적인 스트레스들이 겹치게 되면 왜 나만 의무를 감당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분은 왜 고마운 줄 모르지? 억울하기도 하다가 내가 진짜 부족한가?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억울함이 드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그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틀 같은 게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해요.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드는 이 개념을 슈퍼에고, 즉 초자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초자요? 네. 이건 누가 강요하거나 제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연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어머니를 부양해야지. 내가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니까 모시는 게 맞고, 다른 형제들은 형편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투덜거려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엄격한 틀을 초자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만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다른 형제들이 내가 쓰는 경제적 부담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고마워하지 않네?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네? 이런 마음은 좀 더 솔직한 본능적인 감정에 가깝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당연히 본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네. 그게 잘 충족되지 않거나 본능적인 욕구와 초자아가 자꾸 부딪히게 되면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 마음 깊은 곳에는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요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해야지 라는 피드백이 돌아오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이제 스스로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본능적인 욕구와 초자아가 자꾸 부딪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어머니를 모실 때 좀 부족함이 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작가님이 이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셨대요. 방송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아니 그 정도면 됐지 싶을 정도로 어머니를 잘 책임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머니나 또 형제들이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부족하다, 더 해줘라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의도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사연자분은 어머니나 형제가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어머니나 형제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이미 그 어머니나 형제들 입장에서는 사연자분이 돌봐주시는 정도, 이를테면 금전적인 지원이나 곁에서 부양해 주시는 그 노력 등이 네. 이미 그냥 기준치가 되어버린 거죠.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평균 기준치이고 사람 마음이 늘 기준치 이상을 바라게 되잖아요. 네. 비유를 하자면 아이들이 엄마가 매일 밥을 차려주지만 매일 그걸 고마워하기보다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더 맛있는 반찬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뜨끔했어요. 네. 그런데 미성년 자녀와 부모는 그 관계가 동등하지 않고 당연히 아이들을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는 모두가 성인이죠. 네. 이런 관계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주위에 좀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심리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이 사라지거나 혜택을 뺏기게 되면 훨씬 더 크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들을 잘 살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위에서도 큰 기대를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늘 남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위에서 많이 기대하죠. 여태까지 내가 해왔으니 이제는 못하겠어. 그러면 왜 갑자기? 네가 아니면 누가 해?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연자분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부족하다, 더 해라, 더 자주 뵈라. 이런 말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사연자분 같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존중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좀 버리고 불편한 점을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버겁다라든지 네. 혹은 내가 여유가 있으니 어머니 보살피고 있지만 자식된 도리로 다른 형제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등을요. 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다른 형제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말씀을 주저하시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쌓이다 보면 해소가 안 되고 너무 많이 쌓인 상태에서 폭발하게 되면 되려 관계가 깨지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조금씩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직장 내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힘들다, 네. 그러니까 상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네, 네, 하시는 네. 분들이 네. 꽤 있더라고요. 네, 주변에 맞습니다. 네. 보면. 말을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면? 근데 그게 네. 좀 안타깝게도 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아주겠지 하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조직에서 오히려 그분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하니까. 네, 잘하니까 소화해내니까. 소화해니까 잘 네. 시키고 늘 불편하다라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네. 상사들도 그들에게 일을 잘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쌓이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오히려 이제 그 스트레스가 과도해지거나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감정이 많이 쌓이기 전에 중간중간에 스스로의 의사를 조금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저와 함께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의사인가 상사한테 의사 표현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오늘 원하는 거는 지금처럼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가족과의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연자분이 용기를 내서 마음을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스스로의 의견을 전달하실 필요가 있어요. 혼자 끙끙대다 표현을 했는데 의외로 위로를 받거나 그동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응이 돌아와서 갈등이 스르르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때로는 가족 한 명만 계속 희생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어찌 보면 한 명을 좀 착취하는 구조에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과도하게 금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요구를 하는 식이죠. 이럴 때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좀 거리를 두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내가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현재 좀 약해져 있지 않나 점검하는 건데요. 누구든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은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저 하는 말을 흘려듣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형제들이 한마디씩 보태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게 별로 서운하지 않았는데 최근 유독 그런 부분들이 서운하게 다가오는 거라면 내 마음이 좀 약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약해져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살짝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오셔서 네. 오히려 이제 스스로의 그런 좀 약해진 마음을 상담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좀 서운하거나 굉장히 문제가 됐던 어떤 갈등 관계도 네. 힘이 생기시면 좀 스르르 풀리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연 만나봤고요.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도 마음속에 다양한 고민과 갈등, 불안,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 털어놓고 싶고 더 나은 방향을 잡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산책할래요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2260, 샵 2260번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또는 부산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라디오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 의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지기 정신건강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듣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든 그러려니 웃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저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저는 괜찮아요. 근데 후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너 그때 기분 안 나빴어? 하고요. 저는 그게 기분 나쁜 일인가? 어리둥절합니다. 화내는 걸 본 적 없다. 장난치기 좋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기준이 낮아요. 누군가는 무던하다고 표현하죠. 근데 문제는 공감과 역지사지가 잘 안 돼요. 저게 기분 나쁠 일인가 싶어 공감이 안 되고 내가 화나면 슬프면 남도 그럴 것이다. 이 기준이 남들에 비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저도 장난이랍시고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저보고 성격이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이런 성격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요. 사람은 원래 다층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양면성이 있는 성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누군가는 성격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분 보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다라고도 하고 이런 성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남들보다 조금 덜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 네. 주위에서 무던하다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좋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사사건건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보다는 잘 화내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서는 편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들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걸 신경 써서 듣고 보완하려고 하시는 걸 보면 사연자분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남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 상할 일인가라고 어리둥절하고 좋고 싫고 슬프고 기쁘고 서운하고 이런 감정들 자체에 좀 둔감하다면 감정의 분화가 잘 안 된 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분화요? 네네. 우리의 감정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이것도 많이 표현하고 또 표현한 걸 상대가 잘 인정하고 받아주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이것을 감정이 분화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선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야지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공감이고 역지사지인데요. 흔한 예가 매사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남편이 감성적인 아내를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갈등 상황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감정의 분화가 잘 안 되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 편인가요? 그럼요. 꽤 많습니다. 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오시면 하는 몇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 중에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 내가 불안한 것을 남들이 알면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이 항목들에 높은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특히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하는 감정은 부정적이라고 흔히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잘 느끼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화를 잘 안 낸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를 참는 것과 대부분의 상황에서 별로 화가 안 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네. 화를 참는다는 것은 내적으로 화가 나고 불편한데 억누르는 것이고요. 네. 화가 별로 안 난다는 것, 즉 사연자분처럼 남들은 기분 나쁠 만한 일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화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또 건강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건강한 거. 네네. 그러니까 네. 사소한 자극에 별로 이렇게 화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 잔잔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아. 별로 거슬리지 않고 저 사람은 그냥 화가 나나 보다. 난 별로 거슬리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 사람 생각이지 하는 건 건강한 건데 네. 화가 나는 걸 느끼지 않으려고 억누르는 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화를 못 느끼기보다는 화가 나는 것을 좀 억누르고 참고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네, 폭발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편인가요? 감정이 잘 분화되지 않는 분들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화를 안 내서 참 묻어내하는 것이 칭찬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강점이겠지만 감정에 무딘 당신이 한 말로 내가 상처가 됐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계속 받는다면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는 화가 나고 속상한데 억지로 참는 것이 습관이 돼서 화가 계속 쌓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쌓이다가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스스로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잃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무뎌서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해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피드백을 자꾸 보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흔히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감정에 쉽게 동요되지 않고 이성적이고 무던한 사람들은 일을 처리하거나 조직 생활에서는 특유의 안정감으로 인정을 받기 쉽기 때문에 긴밀한 대인관계 이외에는 불편함이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화가 계속 쌓이는 경우, 억지로 참아서. 두 번째는 타인이나 스스로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라고 네,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로 네. 도망가는 패턴이 생기기도 해요. 네, 감정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뭔가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인정받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일로 도망가고 관계에서는 좀 냉랭해지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분의 고민을 보면 공감 그리고 역지사지가 잘 안 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꿔 생각해봐. 너라면 기분 안 나쁘겠어? 하는데 진짜 기분이 안 나쁜 그런 상황인 거죠. 역지사지가 돼야 공감이 되는 건데 본인이 화내는 기준, 즉 역치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역지사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공감도 연습을 하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기 앞서서 스스로의 마음, 즉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것도 연습을 하면 가능합니다.
최근에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라고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물어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한데 무슨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럴 때 감정 단어들을 제가 보여주면서 골라보시라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서 저절로 떠오르지 않던 것들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문득 오늘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지? 슬픔인가, 외로움인가, 불안인가, 행복인가, 사랑인가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네. 우리 감정은 쓸모없거나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분노나 불안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감정이고 스스로 그것을 좀 인정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살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결국 타인을 이해하려면, 공감하려면 스스로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라는 네. 거죠. 또 제가 찾아보니까 공감을 이 감정이익과 같은 정서적인 공감, 그리고 역지사지 같은 인지적 공감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공감 능력, 노력으로도 키울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정서적인 공감, 타인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은 일정 부분은 타고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네. 원래가 따뜻하고 타인을 잘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상대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상상하는 능력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공감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네. 많은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타고난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모두 아니에요. 모두 공부하고 수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공감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력을 좀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 네, 그럼요. 라고 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사연 만나봤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도 마음속에 다양한 고민과 갈등, 불안,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요. 어딘가 털어놓고 싶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산책할래요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2260, 샵 226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또는 부산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라디오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 의견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방송을 통해 우리 마음지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듣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저는 59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유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